문화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여기 목사 후보를 감당하고 계시는 여기 여러 분들에게 이제 인사이트, 어떤 지혜를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실래요? 네, 저기 제 모습인데요. 그 작년 전교인 수련회 가가지고 율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좀 저 사진을 보여드리면 웃을 줄 알았는데 너무 심각하시네요 지금 분위기가. 저는 기장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장로 같지 않죠? 장로 같은가요? 좀 나이가 제가 올해 50인데 3년 전에 장로가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아마 제가 5살 때부터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세박교회를 5살 때부터 다녀서 사실 교회 다닌 지는 45년이 됐습니다. 한 교회를.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기장의 그 뭐랄까요, 흐름, 기장의 느낌,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자라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교역자분들을 만났고, 뭐 어린이부 교사 이런 것들 하면서 같이 일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기장의 어린 시절 그 기장의 어떤 가르침을 계속 흡수하면서 이렇게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나이도 젊고 어려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총회나 뭐 다른 교회를 가면은 저보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랑의 반말을 많이 하세요. 어느 뭘 좀 얻으러 이렇게 어느 교회를 가면은 어느 교회에서 왔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담임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총회 가서도 명찰을 안 메고 다녔더니 많은 그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부교육자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게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더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같이 그 어린이부 막 그 교육부 열심히 했던 분 중에 이제 지금 총회에서 그 총회에서 일하시는 정재동 목사님이라든가 뭐 저기 평택에 오성교회에 계시는 이제 이일신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형 동생 하던 사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신대로 온 건 아니고요. 제 한신대에 온 거는 그런 제 뭐랄까 신앙적인 흐름하고는 상관없이 제 전공이 스토리텔링과 미디어, 문화원형 이런 쪽으로 전공을 했습니다. 국문학을 전공하고 스토리텔링을 이제 특화해서 박사 학위 때부터 제가 2002년에 박사를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미디어와 문학의 연관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그 스토리텔링과 미디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마침 해져서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따라서 사실은 목회자들은 몇 명 알았지만 한신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한신대학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한신대에 오게 된 과정도 교회에서 간증을 했었거든요. 전혀 뭐 아무런 그 인맥이라든가 교수사에 아는 바가 없었는데 아주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한신대에 오게 됐어요. 저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고 저희 아내도 굉장히 놀라워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서 한신대에 2009년도에 이제 전임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제가 전공하고 있는 문화산업 분야,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뭔가 지혜를 좀 나눠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다니엘 핑크? 다니엘 핑크의 책을 읽어보신 분이라든가.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쓴 책이 저 밑에 제목 나온 대로 Whole New Mind라는 책이거든요. Whole New Mind. 이 사람이 이제 그 엘빈 토플러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제 미래학자예요. 미래학자.
근데 오늘날이 왜 문화산업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실증적으로 밝혀놓은 책이 이제 홀 뉴 마인드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이란 게 뭔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문화를 팔 수 있게 된 시대라는 거죠. 예전에는 뭘 팔았습니까? 우리가 뭘 샀습니까? 여기 나온 대로 농경시대 18세기 잘 안 보이네. 뒤에서 보이세요? 18세기가 농경시대라고 하면 농경시대에는 뭘 팔았나요? 쌀을 판 거죠. 쌀. 뭐가 상품이 되냐 면 그 당시엔 쌀이 상품인 거죠. 그 다음에 19세기의 산업화 시대가 되면 뭘 사고 파냐 하면 제품을 사고 파는 시대였던 거죠. 그러다가 20세기가 되면 지식을 사고 파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뭘 파냐 하면 문화를 파는 거죠. 문화를 팝니다. 그래서 문화 시대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문화를 판매하는 시대를 간단하게 말하면 문화 시대란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시대별로 인재의 상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농경 시대에는 농사를 아주 잘 짓는 분들이 인재예요. 최고의 인재. 그래서 그런 시대에는 농사를 오래 지어보고 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분들이 최고의 인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농촌사회의 어른들이죠. 어른들. 당연히 노인이 공경받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합니다. 똑같은 농부라도 때와 시에 맞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이 최고의 인재였어요.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19세기의 산업화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최고의 인재입니까? 많은 상품을, 많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포드입니다. 포디즘이란 말이 있죠. 인류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에요. 자동차를 옛날에는 이 한 대를 여러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바퀴 붙이고 뭐 붙이고 핸들 붙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포드가 뭘 했냐면 컨베이어 벨트에 자동차를 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노동자는 계속 타이어만 붙이고 그 위 딴 사람은 핸들만 붙이고 하는 거죠. 이때 효율적으로 제품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인재였습니다. 산업시대에는. 지식시대에는 어땠을까요? 20세기에? 지식을 잘 배치하고 잘 정렬하고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최고의 인재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도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도 이미 지나고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느냐? 다니엘 핑크는 하이 컨셉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최고의 인재는 누구냐? 창작을 하거나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최고의 인재가 되는 거죠. 누가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가? 이 시대에 가장 스토리를 만들거나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의 인재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시대가 문화산업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재세요? 농사를 잘 지시는 분들이신가요? 제품을 잘 만드시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지식을 잘 전달하시나요? 아니면 이야기를 만들거나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는 목표가 분명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목회를 하신다는 목표가.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는 이제 최고의 인재가 되려면 이야기를 만들 줄 알거나 타인과 놀랍도록 그 이야기를 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인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아이폰인데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 네. 자랑스럽게 드시잖아요. 벌써 아이폰을 쓰시면. 왜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것보다 아이폰을 쓰면 더 멋져 보이나요? 안 그런가요? 안 멋진가요? 목회하시는 분들은 또 세속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러실 수 있는데 대개 아이폰을 쓰면 더 멋져 보입니다. 세상에서. 왜 그러냐면 아이폰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삼성폰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건희한테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이재용한테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애플을 만들고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에게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난한 부모가 미혼모가 애를 낳아서 가난한 집에 입양했어요. 대학을 다니다가 이게 내가 이 가난한 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내고 여기를 다녀야 되나?
나는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대학을 중퇴하고 스티브 워지워닉이라는 사람하고 창고에서 인류 최초의 PC 애플을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인류 최초를 많이 했어요. 예, 나이도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돌아가시긴 했지만, 예, 인류 최초의 PC, 인류 최초의 휴대전화, 예, 셀룰러폰, 인류 최초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을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에겐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아이폰을 사는 게 아니라 뭘 사냐면요, 애플의 그 혁신 정신과 포장된 것일 수도 있어요. 가짜일 수도 있고, 애플의 혁신 정신과 잡스의 이야기를 사는 거죠. 훨씬 자부심이 있어요. 애플은 앞으로도 망하지 않을 기업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회사가 어디냐? 애플입니다. 왜냐하면요, 싼 제품을 대단히 비싸게 팔거든요.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훨씬 높아요. 삼성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시장 점유율은 애플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수익률은 얼마를 가져가느냐? 휴대전화의 79%를 가져가요. 전 세계에서 휴대전화를 팔아서 남는 돈의 80%를 애플이 가져가고, 근데 물건은 20%도 못 팔아요. 똑같은 돈을 들여서 훨씬 비싸게 판다는 거죠, 애플이. 똑같은 기계를.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애플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잡스가 죽고 나서 스티브 잡스라는 전기가 나왔어요. 한 600페이지 됩니다. 예, 배구 자기 딱 좋은 책이죠. 이건희 씨가 돌아가시면,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 그만한 책이 나올까요? 나오기 어렵죠. 그게 이야기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오늘날 지식 시대를 넘어서서, 지식 시대까지도 넘어서서 하이 컨셉 시대로 가게 되느냐? 세 가지 요인을 얘기합니다. 다니엘 핑크는. 첫 번째 풍요, 두 번째 기술, 세 번째가 세계화예요. 지금 여기 이상해도 잘 들리시죠?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아무리 부익부 빈익빈이 크고 그다음에 그 사회적 불평등이 심하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최고의 부를 누리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셔가지고 편의점에 가셔서 물건을 사려고 우리가 들어갔다고 쳐볼까요? 여기 있는 물건이, 이 작은 편의점에 있는 물건이, 마르코 폴로가 그동안 엄청나게 그 시절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물건보다 더 많은 물건이 편의점에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다음이나 네이버를 열어서 접속하는 정보가 근대 초기에 최고의 지식인이 평생 동안 읽을 만한 분량보다 더 만나는 정보가. 물론 다 읽지는 않으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전철을 타고 오면서 만나는 그 한 30분 정도에 만나는 그 정보라는 것이 근대 초기에 최고의 지식인이,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정보라도 더 많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요. 우리가 너무나 공기처럼 느끼고 있어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우리는 너무나 부자예요. 불과 몇십 년 전에 비해서 우리는 대단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이 시대에 많은, 물론 가난한 나라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나라의 시민들은 이미 충분히 풍족한 삶을 살고 있고, 그 어떤 시대의 사람들이 만나지 못했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 뭐가 올라가냐면 미적인 감각이 당연히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이제는 물건이 넘쳐납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물건과 정보가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물건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교육자가 되신 분들이잖아요. 수많은 교육자들이 계신다고 쳐봅시다.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더 아름다운 사람을 선택하겠죠? 더 아름다운 물건을 선택하겠죠? 미적인 수준이,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의 미적인 수준이 근대 초기까지 그 어떤 뛰어난 지식인의 미적 수준보다 높아요. 우리 아마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옛날 근대 초기에 뛰어난 예술가보다도 미적인 감수성이 더 높을지도 몰라요.
다방면의 분야에서 기술,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빼앗아가서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런 흐름을 만든 세 번째 흐름은 세계화라는 거예요. 아웃소싱이라는 거예요. 아웃소싱. 많은 일들이 아웃소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일이죠. 한진조선에서 그 고공 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노동자 우리나라 임금이 비싸다고 갑자기 공장을 어디로 옮겨버려요? 필리핀으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100원 줄 거를 50원만 주면 외국으로 나가고.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우리나라도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고용 없는 성장.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교육부는 맨날 대학 보고 왜 취업을 못 시키냐고 난리를 치는데 안 뽑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수학과외를, 여기 수학과외 해보신 분들이 있나요 혹시? 수학을 아주 잘해가지고. 자, 영어권에 안 태어나신 걸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미국의 수학과외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면 다 인도의 유수한 대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인도 영어 쓰잖아요. 미국 대학생,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생에게 수학과외를 시키는 돈에 10분의 1만 주면 인도 최고의 대학에서 수학과를 다니는 애한테 화상통화를 통해가지고 과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아이비리그한테 받겠어요? 아시아에 있는 그 인도 청년에게 받겠어요. 그리고 인도 청년들은 그 돈도 굉장히 많은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학생이 들어오고 화상통화를 통해가지고 과외를 받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 AS 있잖아요. AS 지금 전화 오시면 뭐 기계 망가졌을 때 삼성에 전화 걸면 네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미 미국에는 그런 직업이 없어졌어요. 어디서 할까요? 인도 같은 데서 하는 겁니다. 인도나 필리핀에서 전화를 걸면 지금 인터넷 전화라는 게 비용이 전혀 안 들어요. 네. 인터넷에서 사면 되니까 국제 전화라는 게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러면 첫 번째 전화는 누가 받느냐면 인도의 극단 노동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제를 들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어디다 알려주면 됩니까? 미국 본사에서 다시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풍요로워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화가 아웃소싱이 되면 될수록 그렇게 단순한 일들은 다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우리처럼 잘 살게 된 나라에서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자, 아마존, 미국에 지금 아마존 다 아시죠? 아마존닷컴. 아마존이 책만 팔다가 지금 전부 다 팔거든요. 그리고 뭐 드론으로 배달한다고 그러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진짜 미국에서는 심각한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클릭을 해가지고 물건을 사는 시대가 미국에서 열리니까 미국에서 매장을 지키고 매장에서 계산하고 매장에서 물건을 나는 사람이 수천만 명입니다. 그 인구가 수천만 명. 그런데 아마존이 세상을 지배하고 지배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일거리가 없어요.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세계는 평평하다는 그런 책을 쓴 프리드먼 같은 기자도 자기 딸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보면서 답답하는 거예요. 자기 미국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딸아 너는 뭘 먹고 살아야 되니? 그 돌파구가 뭘까요? 지금 유일한 돌파구가 스토리와 감성을 가진 문화산업이다. 전 세계가 지금 문화산업의 전쟁 시대를 열고 있어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돈을 어디다 투자하냐면 문화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파이가 열릴 수 있는 공간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거기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이런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물건 팔아서 돈 번 다음에 다 뭐 하는지 아세요? 문화산업에 투자, 게임 산업, 영화 산업 엄청난 현금을 거기다 때려 붓는 거죠. 그러면 이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프리드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도의 불가촉 천민, 언터처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대체
이야기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언터처블, 대체 불가한 사람. 그런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콘텐츠 학과도 생기고 문화산업 일꾼을 기르는 여러 지원 제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여기까지 뭐 이해가 되고 다음 장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다니엘 핑크가 6가지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가지를 얘기합니다. 기능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멋지지 않으면 안 산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멋진 게 더 비싼 거예요.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토익 950점. 이게 스펙이 다 같아요. 어떤 사람이 더 가치가 있나요? 멋진 사람이죠. 디자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장만 하는 건 안 돼요. 주장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제일 요새 제가 학생들한테, 우리과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얘기를 얼마나 하실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몇 시간이면 할 수 있으세요? 밤새도 못하면? 3박 4일? 5박 6일? 한 달? 한 달로 해도 모자르시나요? 나는 얘기가 너무 넘치고 차고 넘쳐서 나에 대한 얘기가 자기 이야기가 있어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설교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주장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설교하시는 분들. 설교가 설교야 진짜. 듣고 있으면 그냥 설교야. 바르게 살아라. 주장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의 미적 감각이 달라졌어요. 듣는 사람들이 이미 그런 문화산업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귀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어요. 지금 당인에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보다 뭐 해야 될까요? 훨씬 미적이고 훨씬 이야기적이고 훨씬 감성적이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을 거예요. 안 듣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다 어디로 나갈까요? 수많은 정보들과 설교가 싸우는 시대예요. 지금 수많은 설교. 집중만으로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만 다르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한 가지만 다르면 안 돼요. 다양한 조합, 큰 그림 안에서 뭔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조화롭고.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관점을 섞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남성적인 분야가 굉장히 불리해지는데, 아까 포올류 마인드라고 했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전 근대 시기까지는 좌뇌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성과 문자와 논리의 시대였다는 거죠. 오늘날 이 포올류 마인드가 이런 변화 때문에 문해를 많이 쓰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감성과 이미지와 공감, 이런 시대로 가요. 남녀가 딱 구분되는 거 아니지만 남녀로 따진다면 누가 그러면 문해를 더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여성입니다. 근데 여성 목회자가 훨씬 적잖아요. 여성 목회자 많지 않습니까? 남성 목회자가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 어른들이 아이를 키울 때 요새 이렇게 키우거든요. 딸을 키울 때는 막 다 하라 그래. 너 해볼 거 다 해봐. 남자애들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이 남자애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또 굉장히 전통적인 남성상을 가지고 키웁니다. 남자애들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조화로운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좌뇌와 우뇌와 조합이 필요하거든요. 집중해서는 안 돼요. 이성만 가지고 안 되고 논리만 가지고 안 되고 논리와 감성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해가 발전해야 되고 여성적 감성이 발전해야 되고 눈치가 발전해야 되고 큰 맥락을 보는 것이 발전해야 되고 남자들 우리 몸은 사실은 석기시대 이래로 별로 발전을 안 했어요. 몸 자체는 문명은 굉장히 발전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석기시대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살이 찌면 여전히 허리둘레에 살이 찌고 여성들은 엉덩이 쪽에 살이 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뛰어다녀야 되니까 사냥을 해야 되니까 살이 배에 쪄요. 이 몸은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여전히, 남성들은 여전히 뭘 보면 있잖아요. 한 군데 꽂혀요. 물건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고 하나 보이는 것만 보거든요.
엄마한테 꼭 얘기를 하면서 문 열고, 엄마 어제 사는 파인애플 어디 갔어? 그럼 엄마들이 금방 찾아주잖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의 눈은 여전히 석기시대의 눈은 주변을 잘 살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보는 눈이기 때문에. 이건 바뀌지 않는데 운명은 바뀌었어요. 이게 문제죠. 굉장히 조화로우니까 따뜻함이 필요하고 정서가 필요하고 이 조화로움, 낯선 것들을 내 안에 녹여내는 능력,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악, 나는 힙합만 듣는다.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드님들 저 힙합 이거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음악도 내고 그러는데 좋죠. 힙합만 들으면 안 돼요. 오늘 들으면 힙합부터 클래식까지 조화가 있어요. 조화. 다음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논리만으로 안 되는 공감 얘기했죠. 진지한 것만으로 안 된다. 논리도 필요하다. 이것도 다 아시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의미 입학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의미를 찾게 돼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례가 있어요. 박영주 씨라고 있어요. 탤런트 박영주가 에이 자기들은 이 사람 말고 한 번으로 쓴 조선왕실록 계란을 쓴 박영주 씨가 있어요. 이 양반이 출판사 편집을 하다가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2만 불이 넘는 순간 회사를 때려치고 저술가로 돌변해가지고 쓴 책이 한 번으로 읽는 조선왕실록.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지금도 역사책 속에서는 그게 잘 팔려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이 사람이 나왔던 이유가 있어요. 소득 수준이 2만 불이 넘으면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해요. 나의 뿌리는 뭐지? 나는 어디서 왔지? 딱 그래서 이 사람은 회사를 때려치고 역사책을 쓰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보는 거. 지금도 중요한 역사 저술가로 자리 잡고 있어요. 재즈리스라는 게 있어요. 재즈리스. 들어보셨어요? 맥도날드 리스는 들어보셨죠? 맥도날드 가족이 각 나라마다 있어요. 재즈리스는 뭐냐면 한 나라에서 재즈를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왜 이걸 따질까요? 재즈는 듣기에 쉬운 곡이 아니거든요. 제가 뭐 취향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재즈는 애드립도 많고 종류도 많고 듣기가 쉽지 않아요. 뭔가 조예가 좀 깊고 음악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좀 나중에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들으면 되게 졸리거든요. 재즈 음악. 제대로 된 재즈 음악 듣으면 굉장히 졸려요. 한 사회가 재즈를 얼마나 듣는가가 재즈리스예요. 그 재즈리스가 일정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뭘 읽을까요? 역사책을. 이게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의미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오늘날. 그건 희망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목회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건 희망이에요. 삶에 희망을 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삶에 의미를 주는 것만큼. 교회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잖아요. 왜 살아가는지, 내가 여기서 왜 강연을 하는지 의미를 주잖아요. 이것처럼 훌륭한 일은 없는 거죠. 근데 그 의미를 그냥 재미없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 시대는 그런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화의 시대는. 이미 엄청난 문화의 일꾼들이 이런 원리에 따라서 고퀄리티의 문화 상품들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것으로 부를 창출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현장에 있는 분들은 옛날 방식을 그대로, 옛날 방식이라기보다 이런 시대에 대한 마인드가 없이 접근을 하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런 문화를 누리고 있는 신도들에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런 게 굉장히 좀 등골이 좀 땀이 나지 않으세요? 저도 현장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제가 낡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낡아가는 거 내가 나이 50을 넘으면서요.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거 굉장히 잘 통했거든요.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막 지식을 전달하고 이런 방식이 통했는데 잘 안 통합니다. 애들이 재미없어요. 지금도 여기도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 통하죠. 어려워지죠. 방법을 바꿔야죠. 그래서 쉽지 않죠. 대학 교수하기가 이렇게 힘들 수 있나? 우리 선생님들은 되게 편하게 했는데 책 한 번 들고 와서 맨날 읽으셨거든요. 그냥 어려웠어요.
하이 컨셉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되느냐, 문화산업을 나는 문화산업에 한국에서 북한에서 얘기하면 하이 터치에 컨셉을 알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하이 터치의 방법이에요. 우리 터치란 말 잘 쓰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터치.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름도 어메이징 터치, 어메이징 터치.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십니다. 문화도 터치, 일종의 터치. 자, 병원이 앞으로 의사는 많아지는 시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의사는 점점 많아지고, 변호사는 이미 경쟁이 심해가지고 돈 못 버는 변호사들 많아졌잖아요? 의사들도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의대가 인기 있지만, 의사들도 공급 과잉이에요, 지금. 국내 치과들 보세요. 치과가 한 건물 방 정도는 치과 하나씩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의사가 되어야 될까요? 하이 터치하는 의사가 되어야 돼요. 최근에는 병원 냄새가 안 나는 병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병원이야? 그리고 어떤 의사들이 인기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공감하는 의사, 기술은 다 좋겠죠.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기술은 다 좋지만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와 몸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사람, 이런 의사가 있습니다. 여기 수유리 그 시장 근처에 전통시장 있잖아요. 수유리 전통시장 근처에 그 경희 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허름하기 짝이 없는 한의원이었어요. 저하고 동갑인 한의사 아저씨가 이렇게 수영 기르고 거기 앉아있어요. 거기 인기 최고거든요. 특히 여자분들한테 인기 최고예요. 거기가. 자리가 없어. 뭐 대단한 시술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애엄마가 그래서 소문 듣고 우리 교회에 소문이 났거든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막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엄마랑 둘이 갔어요. 뭐 보약이라도 한 잔씩 먹으려고. 우리 애엄마가 그 의사하고 상담을 하다가 울었어요. 의사가 탁 짚는 거예요. 문제를 짚어요. 그게 한의학적으로 문제를 짚는 건데 사실은 뭘 건드린 건가요? 우리 아내의 마음의 상처를 건드렸어요. 이 사람이. 나도 낫다. 우리 아내를 지금 22년째 데리고 살면서도 그걸 못 고쳐줬는데 그 한의사가 그걸 고쳐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옆에서 보니 한 일은 뭐가 있느냐? 별거 없어요. 잘 들어주고. 그리고 너를 뭐라고 얘기해줬냐면 우리 아내 보고 우리 아내가 중학교 선생인데 여기 환자분은 착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내가 너무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거죠. 너는 안 착하니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물을 쏟더라니까 우리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양반은 침을 잘 놓는 기술도 있겠죠 분명히. 내가 보기엔 최고의 기술은 뭐냐면 얘기를 잘 듣고 마음을 탁 풀어주는 기술. 여자분들이 거기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도 토요일 날마다 거기 가가지고 지금 침 닦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문화산업 시대에는 이야기가 풍부해요. 이야기는 하이 컨셉을 뭘로 바꿔주는 겁니까? 실제의 터치로 바꿔주는. 다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계세요? 내 안에,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목표에, 나의 비전에 대해서 나는 그걸 얼마나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데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이야기를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자기 안에. 이게 문화산업의 숙제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기업과 이걸 가지고 있는 상품과 아닌 것의 차이가 명백히 갈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다음 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문화산업의 시대가 주는 얘기가 바로 이 폴륨 아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감성은 오늘날 21세기의 감성은 옛날 감성하고는 달라요. 구줄 시대의 감성하고 이미 이성이 동반된 감성이 됩니다. 열심히 학교에서 배우셔서 이론을 배우셔서 전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라운 감성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참고 들어라. 안 되는 거죠. 신도들 보고 참고 들어라. 내 얘기는 열매다.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주장할 때 있잖아요. 주장할 때 이성이 시키는 거 같죠?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가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싫어 그냥.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다른 마음이라는 책이 조나단이라는 사람의 책의 원리는 뭐냐면 왜 우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사실은 우리는 감정이 먼저예요. 감성이 먼저인 쪽입니다. 저 사람이 싫어. 그런데 이성은 얼마든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싫잖아요. 100가지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나에게 설득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집에 가면 어머니가 설득이 되세요? 부모님이? 부모 세대가? 잘 계세요? 집에 태극기 부대 어머니가 계셔. 나는 저기 촛불 든 사람인데 젊은 세대인데 집에 어머니가 태극기 부대 날마다 태극기 부대 나가요. 논리 싸움을 하면 바뀔까요? 이성적인 얘기를 하면 바뀔까요? 어머니 앉혀놓고 왜 진보로 가야 되는지 왜 촛불 집회가 중요했는지를 2시간 45분 동안 얘기하면 어머니 생각이 100만 분의 1이라도 바뀔까요? 전혀 바뀝니다. 그러면 그분의 생각을 누가 바꿉니까?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게 저 바른마음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긴 바뀝니다. 사람들이. 왜 바뀌냐면 감동을 받았을 때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저 사람이 근데 저 사람 너무 좋아.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코끼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이라는 거는 코끼리에 탄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코끼리가 뭐냐면 감성이에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코끼리가 먼저 움직인다. 그럼 사람은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성이라는 것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코끼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생각을 조금씩 이성과 이론과 논리가 문제가 아니라 감성과 공감과 감동이 문제가 문화산업은 그거를 돈을 찾아서 열심히 추구하는 쪽이 문화산업이고요. 일반적인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현장에서 감성과 감동과 느낌이 훌륭한 느낌이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미래의 인재가 되려면 직업 불문, 하는 일 불문 모두 디자이너가 됩니다. 멋진 디자이너가 됩니다. 말 한마디, 옷 입는 거,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대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치 디자이너가 옷들의 요소들을 잘 배열하는 것처럼 미쳐, 아름답고 감동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미적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디자인을 보는 어떤 감성을 보는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게 문화산업의 시대의 최고의 인재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